2025년 10월 23일 밤 9시 42분 서울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객석 1800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들어찼다. 무대 위에서는 대한민국 패션위크 자선 갈라쇼가 한창이었고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여자들이 조명 아래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관객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뮤지컬 배우 설혜진. 27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 브로드웨이까지 재패한 뒤 귀국하여 국민 뮤즈로 불리는 여자. 오늘 밤 그녀는 보서광 반호진이 후원한 시가 80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코르셋을 착용하고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반호진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볼에 붉은 길을 인공적으로 칠하고 다니는 괴짜 보석상이었다. 남아프리카와 러시아의 광산을 보유한 그는 자신의 보석을 설혜진에게 입혀 세계에 과시하려 했고 그 대가로 그녀의 마음까지 사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로비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키 185cm, 75kg,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42의 강혁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낸 뒤 사직하고 마포구 합정동에 탐정사무소를 차린 사나이. 그의 옆에는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서 있었다. 29, 이애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버퍼학과 출신 분석화학 박사.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파트너였다. 훤칠한 키에 초미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외모였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이었다. 탐정님, 이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대 왼쪽 날개, 스태프 출입구 앞에 서 있는 남자 보이시죠?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신발이 이상해요. 무대 스태프가 신을 신발이 아니에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형사 시절의 버릇.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직관. 그의 시선이 무대 좌측을 훑었다. 흰색 천 소재의 높은 부츠를 신은 남자가 거대한 꽃다발 뒤에 얼굴을 숨기고 서 있었다. 스태프 동선과 맞지 않는 위치, 어색한 것, 강혁이 중얼거렸다. 그때 객석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 정중앙을 비추었고 설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이아몬드 코르셋이 빛을 받아 1000개의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쾅, 무대 좌측에서 불꽃이 치솟았다. 꽃다발이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불길은 커튼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객석에 공포의 비명이 울렸다. 관객들이 일제히 출구로 몰려갔다. 강혁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연기 사이로 한 그림자가 보였다. 아까 그 남자였다. 남자는 설혜진의 어깨에 모피코트를 덮어 씌우더니 그녀를 번쩍 들어올렸다. 설혜진의 다리가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만 혼란 속에서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못했다. 잡아! 강혁이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가 비명과 사이렌 소리에 묻혔다. 강혁은 이 측난간을 잡고 뛰어내렸다. 착지와 동시에 전력 질주, 이애나도 뒤따랐다. 그러나 밀려드는 인파가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았다. 무대 뒤를 돌아 예술가 출입구로 나왔을 때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이미 남부순환로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강혁의 주먹이 허공을 쳤다. 늦었습니다. 이애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승합차의 번호판을 확대한 사진이 떠 있었다. 하지만 번호판은 확보했어요. 반호진이 뒤에서 헐레벌떡 달려왔다. 볼에 칠한 붉은 화장이 땀에 번져 기괴한 형상이 되어 있었다. 내 다이아몬드. 800억. 800억이라고. 강혁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꾼의 것이었다. 반호진 씨. 나한테 의뢰하시겠습니까? 반호진이 강혁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보석을 찾아주시오. 비용은 얼마든지.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설혜진 씨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게 조건입니다. 이애나가 강혁의 옆으로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안경 렌즈가 가로등 빛을 받아 번쩍였다. 탐정님, 차량 번호 조회 결과 나왔어요. 도난 차량이에요. 3시간 전 강남구에서 신고된 겁니다.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계획된 범행, 치밀하게.
밤 11시 20분, 설혜진이 한남동 자택 앞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주저앉아 있었다. 모피 코트만 걸친 채 다이아몬드 코르셋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검은 레이스 천이 감겨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설혜진은 이미 경찰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극도로 단편적이었다. 남자가 저를 들었어요. 차에 탔고 여자가 있었어요. 칼끝이 어깨에 닿았어요. 이해나가 무릎을 꿇고 설혜진의 어깨를 살폈다. 얕은 자상 하나, 칼끝으로 위협한 흔적. 레진 씨, 강혁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설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된 저택이었어요. 큰 방, 루이 양식 같은 의자들, 벽에 푸른 비단 벽지, 대리석 벽난로 위에 청동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 여자의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어요. 작은 진주 3개가 삼각형으로 박힌 강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게 전부입니까? 바닥이요. 설혜진이 불현듯 말했다. 나무마루인데 여러 종류 나무가 교차해서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호가니 발의 낮은 의자, 이해나가 메모를 맞췄다. 강혁과 눈이 마주쳤다. 탐정님 루이 양식 인테리어에 여러 수종의 교차마루, 대리석 벽난로, 일반 주택이 아니에요.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양옥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그런 저택이 몇 채 남아있지? 제가 알기론 성북동, 평창동, 그리고 용산 일대에 5채 정도요. 강혁이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다. 오늘 밤 안에 다 돌아보자. 그러나 사건은 강혁이 설혜진의 증언을 추적하기도 전에 다시 불을 뿜었다. 이틀 뒤인 10월 25일 낮 2시 청담동의 유명 패션하우스 매종현에서 일하는 23살의 모델 바가르가 사라졌다. 그녀는 예술의 전당 갈라쇼에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관객 투표 1위를 차지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바가르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급히 건물을 나섰고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대요. 동료 모델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다. 의사가 지금 바로 오라고 했다고. 이해나가 바가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집에 있었다. 아무도 전화한 적 없다고 했다.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함정이야. 누군가 바가르 씨를 유인한 거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꺼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했다. 첫째, 두 피해자 모두 갈라쇼 출연자예요. 둘째, 두 사건 모두 극도로 계획적이에요. 셋째,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셋째, 설혜진 씨의 다이아몬드는 반호진 소유예요. 그리고 바가르 씨는 갈라쇼 우승 상품으로 3억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았어요. 그 목걸이 역시 반호진이 기증한 거예요. 강혁이 턱을 쓸었다. 반호진의 보석을 가진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가 전화기를 들었다. 형, 나야. 전화 저편에서 강민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검찰청 고위 간부, 강혁의 친형. 혀가 무슨 일이냐? 예술의 전당 보석 도난 사건이랑 오늘 청담동 실종 사건 연결돼 있어. 형 쪽에서 반호진 재산 내역이랑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좀 뽑아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위험한 거 아니지? 아직은 모르겠어. 알았다. 1시간 안에 보내마. 전화를 끊자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저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설혜진 씨가 말한 진주 3개 삼각형 반지, 그게 어디서 만든 건지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태풍 박사님한테 보석 데이터베이스 검색 요청할게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쳤다. 이해나의 단정한 옆모습, 안경 너머로 빠르게 움직이는 눈동자. 그녀는 항상 강혁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다. 의뢰 분석이든 교통편 예매든 현장 증거 수집이든 애나 씨, 강혁이 불렀다. 네, 고마워요. 이해나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블릿 화면을 탭했다. 감사는 사건 끝나고 하세요. 강민혁이 보내준 자료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반호진이 최근 3년간 거래한 부동산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성북동 소재 등록문화재 제322호
멜라마르 저택. 1906년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하여 대한제국기에 지어진 양옥으로 원래 주인은 친일 귀족 민씨 가문이었다. 해방 후 적산가옥으로 분류되었다가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고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 명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명가의 대표이사가 바로 반오진이었다. 형이 더 파봤는데 강민혁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그 저택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어. 15년 전에. 원래 해방 직후 그 집을 불화받은 건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민씨 후손이 반환 소송을 걸었거든. 결국 민씨가 졌어. 그런데 그 뒤로 두 가문 사이에 악감정이 대단했다더라.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바가르, 박씨잖아. 이에나가 즉시 바가르의 호적을 조회했다. 바가르의 본명은 바가름. 그녀의 외조부가 바로 해방 직후 멜라마르 저택을 불화받았던 박성준이었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어 70년대에 저택을 매각했고 이후 여러 손을 거쳐 반오진에게 넘어간 것이었다. 두 가문의 원한, 강혁이 말했다. 반오진은 민씨 가문 쪽이야? 아니요. 이에나가 고개를 저었다. 반오진은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가 그 저택을 산 건 순전히 투자 목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민씨 후손 중에 한 명이 현재 반오진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재하. 45 남성, 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자. 사무소 5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헬리포트에 강혁의 개인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나가 조종석에 앉았다. 그녀는 헬기든 차든 드론이든 움직이는 것은 뭐든 다루는 고수였다. 성북동 멜라마르 저택으로 강혁이 말했다. 헬기가 서울 야경을 가르며 날았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성북동 언덕 위에 착륙했다. 저택은 높은 돌담 너머로 어둡게 서 있었다. 100여 년의 세월이 빚어낸 고색 창연한 외관, 프랑스풍 2층 양옥에 한국식 기와를 얹은 독특한 형태, 강혁이 담장을 훑었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정문은 잠겨 있어. 하지만 동쪽 담 높이가 2m 40 정도 넘을 수 있어. 이에나가 배낭에서 소형 드론을 꺼냈다. 위잉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떠올라 저택 내부를 촬영했다. 적외선 카메라에 사람의 열 반응은 잡히지 않았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에나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강혁이 담을 넘었다. 착지 소리조차 거의 없었다. 이에나도 뒤따랐다. 두 사람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에 다가섰다. 강혁이 문을 살폈다. 잠겨 있었지만 구식 자물쇠. 이에나가 머리핀 2개로 30초 만에 열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관 홀은 대리석 바닥이었고 정면에 곡선형 계단이 2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에는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철제 난간이 세월의 무게를 안고 서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큰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강혁이 손전등을 비추었다. 푸른 비단으로 씌운 의자들. 벽면에 오래된 테피스트리, 대리석 벽난로 위에 청동시계, 그리고 바닥 여러 수종의 나무가 교차된 마루. 여기야. 강혁이 말했다. 설혜진 씨가 묘사한 그 방이야. 이에나가 장갑을 끼고 방 안을 살폈다. 벽난로 앞 마루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다. 마치 무거운 것을 끈 흔적. 탐정님, 여기 보세요. 강혁이 다가갔다. 이에나가 벽난로 옆 벽을 손으로 눌렀다. 딸깍, 벽 한쪽이 안으로 밀렸다. 비밀 통로.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혁이 먼저 내려갔다. 지하실은 넓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가르가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우리는 도와주러 왔어요. 이에나가 신속하게 결박을 풀었다. 바가르가 테이프를 뜯어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 남자가 또 올 거예요. 곧 돌아온다고 했어요. 강혁의 귀가 쫑긋했다. 위층에서 문 여닫는 소리, 발자국, 하나, 둘, 2명. 애나 씨, 바가르 씨 데리고 비밀 통로로 빠져. 나는 여기서 맞는다. 이에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시간 없어.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계단 위에서 불빛이 비쳤다. 강혁이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남자 둘이 내려왔다.
검은 마스크,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 다른 한 명은 작고 다부졌다. 큰 남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비었잖아! 작은 남자가 소리쳤다. 그 순간 강혁이 움직였다. 무술 유단자의 몸이 어둠에서 튀어나왔다. 큰 남자의 칼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소리를 냈다. 동시에 왼발이 작은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채 5초가 걸리지 않았다. 이에나가 이미 케이블 타이로 두 남자의 손을 묶고 있었다. 경찰 호출했어요. 3분이면 와요. 강혁이 큰 남자의 마스크를 벗겼다. 낯선 얼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그런데 그의 검지에 작은 진주 3개가 삼각형으로 박힌 반지가 아니라 같은 문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삼각 진주. 설혜진 씨가 본 건 여자 손이었는데 이에나가 말했다. 같은 조직원이라는 뜻이겠죠. 문신이든 반지든 표식은 같은 거예요. 체포된 두 남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강혁의 형 강민혁이 검찰 쪽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두 사람 모두 민 씨 가문의 먼 친척이었다. 민재하의 사촌 동생과 그 동생의 처남. 그러니까 강혁이 사무소 50층에서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리며 말했다. 민 씨 가문은 원래 이 저택의 주인이었어. 일제시대의 친일 행위로 재산을 모았고 해방 후 적산으로 몰수당했지. 그걸 불화받은 게 박 씨 가문. 이후 민 씨 후손들은 반환 소송에서 졌고 원한이 쌓였어. 이에나가 팔짱을 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보석을?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걸어 나왔다. 40대의 큰 체구에 눈이 작은 남자, 공동연구원으로 강혁 사무소에서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조수 나정희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의 초미인으로 언제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데이터를 읽었다. 강혁 씨, 결과 나왔어요. 송태풍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범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에서 검출된 흙 성분 분석이요. 성북동 일대의 토양과 일치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흙에서 미량의 금 성분이 검출됐어요. 금? 강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나정희가 보충했다. 사금이에요. 성북동 일대에 사금이 나올 리 없는데 인위적으로 섞인 거예요. 누군가 금을 다루는 작업을 그 토양 위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강혁이 벌떡 일어섰다. 저택 지하에 뭔가 더 있어. 우리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야. 이에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민재하를 만나야 해요. 반호진의 비서실에 있는 민재하를 만나러 가는 길, 이에나가 무인 승용차를 운전하며, 아니 자율주행을 감시하며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바가르 씨가 구출될 때 그녀의 목에 목걸이가 없었어요. 갈라쇼 우승 상품으로 받은 3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명 사건 당일 착용하고 있었을 텐데 이미 빼앗겼겠지. 그런데요. 이에나가 모니터를 탭했다. 경찰 압수품 목록에도 그 목걸이가 없어요. 범인들 소지품에서도 지하실 어디에서도 강혁이 침묵했다. 그것은 범인 외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의미일 수 있었다. 반호진의 사무실은 강남구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에 있었다. 비서실에서 민재하를 만났다. 45의 민재하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으나 강혁이 시선을 멈춘 것은 그의 손이었다. 왼손 검지, 삼각 진주 문신, 그러나 피부색이 바랜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새긴 것이었다. 민재하 씨,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멜라마르 저택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 민재하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막으려 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이 미쳐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반호진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저택의 비밀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비밀이란 게 뭡니까? 민재아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택 지하에 금고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민씨 가문이 숨겨놓은 금괴가 들어있어요. 수백 킬로그램. 현 시세로 500억 이상. 그런데 금고 열쇠는 분실된 상태고 비밀번호는 저택의 구조물 어딘가에 암호로 숨겨져 있다고 전해져 왔어요. 강혁과 이에나가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금괴를 되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반오진 사장이 저택을 사들이는 바람에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빼앗아서 반오진을 협박하려 한 거예요. 저택을 내놓으라고. 그런데 강혁이 말했다. 왜 설혜진과 박아르를? 민재하가 고개를 숙였다. 반오진이 아끼는 사람들을 건드려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보석만 가져가면 경찰에 신고하고 끝이지만 사람이 다치면 반오진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나가 물었다. 그러면 민재하 씨, 당신은 왜 반오진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요? 감시하려고요. 안에서 막으려고. 실제로 첫 번째 사건 때 경찰에 익명 제보를 한 것도 저예요.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혁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남은 가담자가 더 있습니까? 제 큰아버지예요. 민종팔. 72세. 모든 걸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택 내부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멜라마르 저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강민혁이 검찰영장을 발부받아 주었기 때문이다. 저택 지하 깊은 곳, 비밀 통로 너머에 또 다른 계단이 있었다. 이해나의 드론이 먼저 내려가 스캔했다. 레이저 감지기도 없고 폭발물도 없었다. 다만 끝에 거대한 강철문이 하나, 강혁이 문 앞에 섰다. 다이얼식 금고 자물쇠, 6자리. 암호가 저택 구조물 어딘가에 있다고 했지. 강혁이 중얼거렸다. 이해나가 사진첩을 넘겼다. 저택 곳곳을 촬영한 사진들, 벽난로 위에 청동시계, 계단 난간의 문양, 천장의 샹들리에. 잠깐, 이해나가 한 사진 앞에서 멈추었다. 2층 큰 방 천장의 장식 문양, 육각형 안에 숫자처럼 보이는 조각이 있어요. 확대해 볼게요. 나정희에게 연결된 실시간 영상 통화. 사무소 실험실의 고해상도 스캐너가 이미지를 분석했다. 3분 뒤 나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어요. 천장 문양 속 로마 숫자예요. VIX 하유I VOEII EVI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면 5937162예요. 강혁이 다이얼을 돌렸다. 5937116 철컥.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작은 방이었다. 그리고 방 한쪽 벽면을 따라 금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황금빛이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눈을 찔렀다. 500억. 이해나가 숨을 삼켰다. 그때였다. 뒤에서 느린 박수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았다. 계단 위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흰 머리에 검은 코트,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민종팔, 대단하군. 노인이 말했다. 강혁 탐정, 소문대로야. 그의 뒤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 검은 옷에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 그녀의 손이 보였다. 왼손 검지에 진주 3개, 삼각형 반지. 이 금은 우리 것이오. 민종팔이 말했다. 80년 전 우리 선조가 묻어놓은 것. 나라가 빼앗고 남이 차지하고 이제야 우리가 되찾으려는 것을 당신이 막겠다는 건가? 강혁이 노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민종팔 씨, 당신 선조가 이 금을 모은 방법을 아십니까? 일제에 부역하며 동포의 재산을 빼앗아 모은 겁니다. 이건 당신 가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 나라의 아픔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여자가 움직였다.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혁을 향해 겨누었다. 이해나가 동시에 몸을 날렸다. 무술 유단자. 그녀의 발이 여자의 손목을 가격했고 권총이 튕겨나가며 바닥을 굴렀다. 이해나가 여자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다. 민종팔이 지팡이를 들어 강혁을 내리쳤다. 강혁이 팔로 맞고 노인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나 힘을 쓸 수 없었다. 상대는 72세의 노인이었다. 그만하십시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의 증오는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발소리,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미리 배치해둔 것이었다. 민종팔과 그의 일당은 체포되었다. 여자의 정체는 민종팔의 손녀 민서영이었다. 32. 미술사를 전공하고 문화재 복원 일을 하던 그녀는 할아버지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 설혜진의 다이아몬드는 민서영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반오진에게 돌아갔다. 바가르의 목걸이도 민종팔의 금고에서 나왔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았다.
금괴. 이 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가르가 물었다. 그녀는 사건 이후 강역 사무소를 찾아왔다. 외조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강역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합정동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적산가옥 관련법, 문화재보호법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바가르 씨, 당신 외조부님이 이 저택을 불화받을 때 지하의 금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결국 이 금은 수탈의 산물이에요. 누구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바가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돌려줘야 하는 거겠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이에나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강혁은 자비로 변호사단을 구성해 금괴의 귀속 문제를 법정에 올렸다. 최종적으로 금괴는 국가에 귀속되었고 수익금은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반오진은 설혜진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준 뒤 조용히 물러났다. 설혜진은 그 다이아몬드를 경매에 붙여 수익금 전액을 예술계 신인 지원 기금에 기부했다. 바가르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가 원래 꿈꾸던 것,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패션하우스. 강혁이 초기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강혁이 말했다. 단지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을 뿐이에요. 민서영은 재판을 받았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녀는 법정에서 울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원한을 제가 대신 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한은 끝이 없더군요. 강혁은 그녀의 재판을 방청했다.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탐정이 된 후에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 민서영도 결국은 역사의 피해자였다. 10월의 마지막 날, 합정동 사무소 50층. 강혁이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라고 적힌 고급 간판 너머로 석양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에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탐정님, 새 의뢰 들어왔어요. 강혁이 돌아보았다. 뭔데? 부산에서요. 20년 전 실종된 할머니를 찾아달라는 의뢰예요. 손녀가 보냈어요.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작은 불꽃이 켜졌다. 사냥꾼의 눈빛이 아닌 따뜻한 불빛. 가자. 이에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이미 KTX 예매해뒀어요. 2장. 강혁이 웃었다. 역시 에나 씨야. 이에나가 돌아서는 순간 귀끝이 또다시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이 그 마음을 숨겼다. 가슴 한쪽에 고이 접어두었다. 언젠가 이 사건들이 모두 끝나고 평범한 어느 날이 찾아오면 그때 꺼내보리라. 강혁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그 붉어지는 귀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그 역시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세상에는 찾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켜줘야 할 밤이 너무나 길었으므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섰다. 문이 닫혔다. 50층에서 1층까지 그 짧고도 긴 하강 동안 어깨와 어깨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3cm. 그것이 지금 그들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좁혀지고 있었다.